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프랑스의 최신 환경 정책에 관한 국회 도서관 보고서인데요. 이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지속 가능한 소비, 이거 정말 관심 뜨겁잖아요. 네, 그렇죠. 프랑스에서는 2025년 조사 보니까 응답자 80%가 기후위기 대응하려면 소비 방식 바꿔야 한다, 이렇게 느낀대요. 80%나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73%는 이미 실천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 실제로도 많이들 하고 있군요. 그래서 프랑스가 좀 과감한 걸 시작했어요. 제품의 환경 영향을 점수로 매겨서 라벨에 딱 붙이겠다는 건데요. 네, 그 환경비용, 꾸트 엄비런먼타올이라는 거죠. 맞아요. 2020년에 그 자원절약 및 순환경제법, 에이지제법이라고 하죠. 네네, 에이지제법. 그걸로 이제 시작해서 2021년 기후회복력법으로 더 구체화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딥다이브 미션은 이 제도가 대체 뭐고, 특히 우리 옷, 의류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핵심만 쏙쏙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될까요? 한번 보죠.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재활용 가능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제품 만드는 처음, 그러니까 원료 캐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산, 운송, 사용하고 나중에 버리는 폐기까지 이 모든 과정의 환경 영향을 다 보는 거죠. 아, 전 과정이요? 그걸 LCA 전 과정 평가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LCA. 여기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가 생물 다양성 얼마나 해치는지, 또 물이나 자원은 얼마나 쓰는지, 오염은 얼마나 시키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와, 그걸 다 평가해서 하나의 숫자로 딱 보여준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환경비용이라는 단일 점수로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교하기는 편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 계산이 엄청 복잡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실 꽤 복잡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오, 뭔가요? 단순히 그 제품 자체의 물리적인 환경 영향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브랜드,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지 이것까지 점수에 반영해요. 아, 브랜드의 노력까지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옷을 얼마나 자주 많이 찍어내는지, 그러니까 신상품 출시 빈도수 같은 거요. 또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원료나 제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이런 걸 평가해서 지속 가능성 계수라는 걸 만들어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친환경 소재를 썼다 해도 옷을 막 엄청 자주 내놓는 그런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점수가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불리해지는 거죠. 반대로 좀 오래 입을 옷을 만들고 수선도 잘 해주고 이러면 점수가 더 좋아지고요. 정확해요. 그 지속 가능성 계수로 앞서 계산한 환경 비용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오, 상당히 깊네요. 단순히 제품만 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까지 건드리려는 거군요. 네,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죠. 많이 생산하고 금방 버려지는 그런 시스템 자체에 좀 페널티를 주려는 것 같아요. 프랑스 정부가 이걸 그냥 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도와주는 것도 있다던데. 네, 맞아요. 이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코발리즈라는 오픈소스 계산 도구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아, 에코발리즈. 네, 기업들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환경 비용으로 환산해서 보여주는 거죠. 지금은 의류랑 식품 분야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요. 특히 의류 분야가 첫 타겟이거든요. 역시 환경 영향도 크고 우리 소비랑 제일 가깝기도 하고요. 네, 최우선 적용 대상으로 딱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시범 사업을 쭉 해왔거든요. 그때 EU의 표준 방법론인 제품 환경 발자국 PEF라고 하는데요. PEF요? 네, 그거 포함해서 한 11가지 정도 다른 평가 기법들을 막 테스트해봤어요. 실제 옷 한 470개 정도 제품을 가지고 직접 환경 비용을 계산해 보면서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을지 검증한 거죠. 그렇게 테스트를 거쳐서 최종 기준이 나왔겠네요. 어떤 것들이 들어갔어요? 네, 그 결과로 이제 8가지 세부 기준이 딱 정해졌는데요. 물 얼마나 썼는지, 옷이 얼마나 튼튼한지, 내구성, 또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에너지 효율 같은 거겠죠. 그리고 유해 화학 물질은 썼는지, 세탁할 때 미세 플라스틱 얼마나 나오는지, 재활용 원료는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와, 8가지나. 정말 촘촘하네요. 그렇죠. 꽤 구체적이에요. 그럼 이 점수는 어떻게 표시되는 거예요? 그냥 제품 태그에 작게 써 있으면 잘 안 볼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표시 규정도 아예 명확하게 정했어요. 제품 라벨이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이 환경 비용 점수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건
판매 가격 글자 크기랑 같거나 더 크게 표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 가격만큼 크게요? 네, 눈에 잘 띄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이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세부 지표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링크도 같이 제공해야 하고요. 이야, 정말 구체적이네요. 그럼 이거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이 의류 분야 환경성 표시제 관련 법령들이 올해, 그러니까 2025년 5월에 EU 집행위원회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2025년 가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겁니다. 올가을부터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정말 복잡한 환경 정보를 소비자들이 딱 보고 이해하기 쉽게, 비교하기 쉽게 단일 점수로 만들어서 이걸로 시장 자체를 바꾸려는 프랑스 정부의 의지가 아주 강하게 보이죠. 오늘 딥다이브로 살펴본 프랑스의 환경성 표시제.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 복잡한 환경 영향을 환경 비용이라는 숫자 하나로 딱 압축해서 보여주겠다. 이런 야심찬 시도가 특히 의류 분야에서 곧 시작된다니 주목해야겠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그냥 뭐 착한 소비합시다 이런 캠페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숫자랑 비교를 통해서 소비자 선택에 직접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서 기업들의 변화까지 끌어내려는 거니까요. 실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제품의 그 많고 다양한 환경 영향을 단 하나의 점수로 표현하는 것, 이게 과연 모든 복잡성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분명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겠지만 혹시 이 단순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중요한 가치나 관점은 없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청년들의 큰 고민 중 하나죠. 바로 주거 문제. 이걸 결혼이나 또 자녀 계획과 연결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안정적인 집 마련, 이게 결혼이나 출산의 거의 뭐 전제 조건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현실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2025년에 나온 결혼 및 자녀 계획에 따른 청년 주택 소비 형태에 관한 실증 분석이라는 연구 논문입니다. 네, 꽤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나 자녀 계획이 있을 때 청년들이 실제로 집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뭐 자가냐 전월세냐 아파트냐 아닌지 이런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핵심만 딱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과연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정말 내 집 마련에 더 적극적일까요? 어쩌면 좀 예상과 다른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연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같은 청년들을 쭉 따라가면서 조사한 그 청년 패널 데이터를 썼어요. 아, 패널 데이터군요. 네, 기존 연구들이 주로 뭐 주택 가격 상승이 결혼이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에 좀 집중했다면요. 네, 그런 연구 많았죠. 그렇죠. 근데 이 연구는 그게 아니라 결혼 계획 그리고 자녀 계획이라는 그 계획 자체 어떻게 보면 좀 심리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문제. 네, 그게 청년들의 주택 점유 형태, 그러니까 자가냐, 비자가냐, 또 주택 유형, 아파트냐 아니냐, 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관점이 좀 다르네요. 특히 그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들, 그리고 또 성별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에 주목했다는 점이 오늘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포인트입니다. 아, 여기서 정말 하고 눈이 번쩍 뜨이는 지점이 나오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놀랍게도 결혼 계획이 있는 청년들이 오히려 자가 소유 비율이 낮대요. 네.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같은 비자가 거주 비율이 더 높다 이 말인데 보통 결혼하려면 집부터 있어야 한다. 이런 통념과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좀 의외의 결과인데요. 네. 근데 이걸 단순히 집을 못 산다 이렇게만 해석하기보다는 어쩌면 결혼 계획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주택 구매를 좀 미루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미루게 만든다? 네. 그러니까 뭐 결혼 준비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있고 하니까 당장은 자가 마련보다는 임차를 선택하는 이게 더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긴 뭐 결혼 준비 자체도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자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주택 소비 결정 단계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걸로 나타났어요. 아, 자녀 계획은 또 별개군요. 네. 아마도 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마련된 다음에 그 이후에 자녀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는 그런 경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 결혼 계획이 오히려 자가 마련을 늦출 수 있다니 참 역설적이네요. 그럼 부모님에게서 독립해서 사는 청년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독립하면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이 더 클 텐데요. 이 청년들한테도 결혼 계획이 여전히 자가 마련에 좀 걸림돌이 될까요? 네. 그래서 연구진이 그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들만 따로 떼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비슷했어요. 아, 비슷했어요? 네. 결혼 계획이 있을 때 여전히 비자, 즉 임대주택에 거주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택 유형, 그러니까 아파트냐 아니냐 선택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었고요. 그렇군요. 결국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든 안 했든 결혼을 계획하는 그 단계만으로는 이 높은 자가 마련의 문턱을 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참 현실의 벽이 높네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전체 청년 혹은 독립한 청년을 이렇게 묶어서 봤는데 연구진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요? 네. 독립한 청년들을 성별로 나눠서 분석했더니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약간은 좀 씁쓸한 그런 현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발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핵심이군요. 네. 부모로부터 독립한 남성 청년의 경우를 보니까요. 결혼 계획이 있을 때 실제로 자가와 아파트에 거주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오, 남성은 높았어요. 네, 이건 아마도 우리 사회에 좀 남아있는 뭐랄까 결혼할 때 집은 남성이 좀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압박감 혹은 책임감 이런 게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와, 남성과 여성의 결과가 이렇게 정반대로 나온다고요? 그럼 독립한 여성 청년은 결혼 계획이 있어도 남성과는 완전 반대로 비자가,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야, 이게 단순히 뭐 개인의 선택 차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녀가 마주하는 어떤 현실적인 경제 상황이나 사회적인 기대치 이런 게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생각이 많아지네요. 네, 맞아요. 독립한 여성 청년에게는 결혼 계획이라는 것이 자가 마련으로 이어지진 못하고 오히려 임대 거주 가능성을 더 높이는 요인이었다는 거죠. 남성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입니다. 네. 이것이 뭐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성별 간의 어떤 역할 분담 때문인지 아니면 뭐 소득 격차 같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지는 이 연구만으로는 딱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뚜렷한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 살펴본 연구는 결국 결혼을 앞둔 청년들, 그중에서도 특히 부모로부터 독립한 여성들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통계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 단순히 주택 공급량만 늘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청년들의 뭐 소득 수준이나 고용 안정성, 또 생애 주기에 맞춰서 자가 소유를 현실적으로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융 지원 같은 더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정책을 만들 때 그냥 청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볼 게 아니라 지금 보신 것처럼 성별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른 현실에 놓여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별 차이 중요하네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연구는 부모로부터의 주거 독립만을 다뤘는데요. 네. 과연 주거 독립 이후에도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지원을 계속 받고 있을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이 연구 결과에는 드러나지 않은 어떤 숨겨진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까지 고려한다면 아마 청년 주거 문제의 더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자료, 건축공간연구원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 통합계획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 브리프를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3기 신도시에 적용된 도시건축 통합계획이라는 건데요. 새로운 도시 설계 방식이죠. 네, 맞습니다. 도시 초기 기획 단계부터
건축물, 시설물까지 전부 아우르는 그런 입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요. 좀 더 조화롭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 1기, 2기 신도시 만들 때 아쉬웠던 점들, 도시계획 따로, 건물 디자인 따로, 이런 연계 부족 문제를 좀 극복해 보려는 시도잖아요. 네네. 확실히 그런 목표가 있었죠. 근데 과연 이 야심찬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이번 딥다이브 미션은 바로 이 계획의 현주소를 한번 진단해보고 어떻게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모색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우선 도시건축 통합계획,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짚어보죠. 핵심은 그거죠. 도시계획 완전 초기부터 그냥 3D 마스터 플랜을 짜는 거. 네. 이걸 바탕으로 토지 이용 계획이랑 건축 계획을 통합적으로 만든다. 이게 1, 2기 신도시 때랑은 확 다른 접근 방식인 거죠? 정확합니다. 예전에는 좀 평면적인 도시계획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건축이 진행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조화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3기 신도시에서는 UCP라고 Urban Concept Planner 이분들이 초기 구상에 참여하고요. 그 다음엔 공모를 통해서 이제 입체적 도시공간 계획, 그러니까 3D 마스터 플랜을 선정해요. 이걸 바탕으로 MP, 마스터 플래너가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하. 이론적으로는 훨씬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도시 구현이 가능해 보이는 구조죠.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요. 실제 모니터링 결과는 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특히 그 수립 체계 측면에서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 이게 눈에 확 들어오네요. 아니, 지구 지정하고 1년 안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니. 네. 실제 협의하고 조정하는 시간은 3개월 남짓이었다고요. 와, 이거 정말 숨가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 택지개발촉진법 시절에는 개발계획이랑 실시계획 수립에 보통 3년 이상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정말 매우 촉박한 일정이죠. 3년이 3개월이라니.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분야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하거나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보완하는 그런 환류 과정이 좀 어렵고 과정 자체가 좀 단선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충분한 숙성이 좀 어려웠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 3D 마스터 플랜의 위상과 역할이 좀 불분명하다는 문제, 그리고 관련 계획 용역들 간에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도 좀 지적이 됐습니다. 아, 그 조정책의 문제도 심각해 보이는데요. 처음 그림 그렸던 UCP 역할이 뒤로 갈수록 좀 희미해지고 MP 역시 제도적으로 역할이나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계획의 일관성을 쭉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최종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도 좀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는데 이게 좀 의외예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한 지적입니다.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 실행력을 높이려면 계획 수립 초기부터 최종 인허가 단계까지 모든 관련 주체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가 필수적인데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 단계별 협력 체계가 좀 미흡하고 또 총괄 조정 역할에 대해서도 약간 혼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컨트롤 타워가 좀 부재한 느낌? 네, 뭐랄까. 계획의 일관성을 쭉 끌고 나가기가 어려운 구조였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실행체계 측면을 보면요. 짧은 기간 안에 완성도 높은 지구계획을 요구하면서 정작 중요한 개별블록 건축계획 단계에서는 초기 그 도시건축 통합계획 관계자들의 참여가 배제되는 문제가 지적됐네요. 이러면 초기 계획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기 진짜 어렵겠어요. 완전 단절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결국 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현 과정에서 여러 병목 현상이라든지 단절 같은 게 발생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보고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도시건축 통합계획 개념부터 좀 명확히 하자. 그리고 관련 주체들이 잘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만들고 UCP나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업무 기준도 좀 구체화하자. 네. 계획 수립 기간도 좀 유연하게 확보하고 단계별 협력 체계나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또 도시관리 모니터링 그룹 운용도 확대하는 등등 여러 가지 제도나 운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이 좀 끊김없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자. 결국 3기 신도시의 도시건축 통합계획은 더 나은 도시를 향한 분명 중요한 진전이긴 한데
아직은 제도적으로나 운영 면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거네요. 그렇죠. 특히 그 계획의 초기 비전이 최종 결과물까지 일관성 있게 이어지도록 하는 그 연결고리, 이걸 강화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과정과 시스템이니까요. 이 제안들이 정말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가 관건이겠습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3기 신도시 계획의 이면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속도감 있는 개발이라는 현실적인 요구와 또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도시 비전 실현이라는 이상 사이에서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정보 탐구를 위한 지름길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우리 도시를 좀 더 푸르게 그리고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요.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한국환경연구원 KEI에서 나온 최신 보고서인데요. 한국형 탄소 중립 도시 지정 및 제도 마련 연구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5% 이상이 도시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난 비중이죠.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의 정말 핵심 열쇠가 바로 도시에 있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 보고서는 한국의 도시들이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길, 로드맵 같은 거랑요. 또 필요한 제도적 틀은 뭘지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들을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요. 왜 그냥 탄소 중립 도시가 아니고 앞에 한국형이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게 사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중 하나가 탄소 중립이라는 건 이제 세계적인 목표잖아요. 이걸 따르면서도 우리나라만의 그 고유한 여건들, 예를 들면 뭐 높은 인구 밀도라든지 특정 산업 구조 같은 거, 이런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외국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히 해외 성공 사례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강점은 살리고 또 약점은 보완하는 그런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보면요. 한국형 탄소 중립 도시를 그냥 탄소 배출량 줄이는 것, 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감축 목표 달성? 이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도시 공간 전체에 걸쳐서 에너지, 교통, 건물, 녹지, 뭐 이런 다양한 탄소 중립 수단들을 통합적으로 쫙 적용해서 시너지를 내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높이는 그런 도시를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탄소만 줄이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스마트 그린 도시나 탄소 중립 그린 도시 같은 정책들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얻은 경험이나 교훈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2021년에 그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법적인 토대는 어느 정도 마련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이런 지적이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법이 이제 탄소 중립 도시의 중요성을 선언하고 방향을 제시한 거는 물론 의미가 크죠. 근데 실제 실행을 뒷받침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으로 도시를 선정할 건지, 또 선정된 도시에 어떤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해줄 건지, 그리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이렇게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는 또 어떻게 갖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 있군요. 네, 특히 지금처럼 좀 구체적인 감축 계획보다는 의지, 이런 걸 보고 지정하는 방식은 실제 탄소 감축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또 도시 전체의 특성이나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도 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한계도 지적되고 있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계획만 거창하고 실제 효과는 미미할 수도 있겠어요. 그럼 이 보고서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보고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데요. 첫째는 이게 단순히 탄소 중립 도시라는 이름표를 딱 붙여주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탄소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의 큰 지역이나 사업 분야,
이런 곳을 발굴해서요. 거기에 전략적으로 자원을 투자하고 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 선택과 집중이군요. 그렇죠. 둘째로는 예비 지정제 도입을 제안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이에요. 예비 지정제요? 그럼 뭔가요? 그러니까 바로 본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예비 사업을 통해서 실제 구현 가능성이나 효과를 한번 검증받는 거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성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본지정을 받는 뭐랄까 일종의 단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와, 예비 지정이라니 그거 정말 신선한데요? 네, 이렇게 하면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겠죠. 확실히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미리 검증하니까 훨씬 현실적인 방안 같네요. 그 외에 또 어떤 제안들이 있나요? 네, 또 중요한 게 계획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탄소 중립 도시 전략을 세우고요.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계획, 그리고 특정 사업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이걸 수립하도록 하는 거죠. 아,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과 연계가 중요하겠군요. 물론입니다. 이 계획들은 당연히 기존의 도시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과 아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실행 기반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 기업이나 시민들의 참여를 좀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세금 감면이라든지 기후대응기금 우선 지원 같은 거요. 이런 방안이 필요하고요. 민간 참여 유도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중앙정부는 기술 개발이나 정보 공유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요.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필수적입니다. 이걸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아예 새로운 지원법을 제정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환경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형 탄소중립 도시를 정말 현실로 만들기 위한 깊은 고민들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체계적인 접근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탄소 중립 도시로 나아가는 길은요. 이게 법과 제도, 기술 개발만으로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 형성, 그리고 민간 부문과의 어떤 창의적인 협력, 이게 더해질 때 비로소 성공적인 전환이 가능할 겁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여러 방향들이 그런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저희가 이야기 나눈 여러 개선 방안들, 전략적 투자, 예비 지정제, 강화된 계획 체계, 지속 가능한 실행 기반 구축 같은 것들 말이죠. 이 중에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한국의 도시들이 성공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요소는 무엇일까요? 각자 계신 곳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